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남긴 당부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병규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큰 화면으로 보시겠는데요. 우선 5월 11일 날 김동길 교수가 적은 글입니다. 나는 내 입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임기를 마치고 그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것을 좀 반성하는 듯한 문구일 수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나는 문재인 후보가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그를 문재인 대통령이라 부른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가 끝나도 자살하지 마시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응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비판을 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비판하는 저주하는 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2009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한 달 전에 올라온 글 때문입니다. 일단은 보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서 복역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자살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이 좀 나와서 많이 무리를 빚었거든요. 근데 사실 5년 전에도 이 김 교수는 저희 채널A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난 놀라지는 않았죠. 아니, 검찰에 불려다녀? 그러면 내용이 없는 걸 전직 대통령을 가지고 그렇게 검찰이 하겠냐? 내용이 있구나 뭐가. 이거는 검찰 앞에서 자백하고 결국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네. 그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 두 길밖에 없구나 하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수 논객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은 비판이나 심한 말을 좀 했던 것으로 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방금 전에 그 2009년에 좀 설명해드린 그 글은 김동길 본인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적었던 글로서 일단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5년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김동길 교수가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축하글의 맨 마지막에 그래도 자살은 하지 말아라 대통령이라고 부를 테니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정말 저주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현수 기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들이 있다면서요. 여야 할 것 없이 진영과 상관없이 우선 지금 사실 첫 출발을 하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고 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좋은 평가를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비판이 많았습니다.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르신은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지만 당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김동길 교수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막말하더니 라며 그 과거 이력을 알고 있는 그런 네티즌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지식은 많지만 인성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신동욱 총재마저 시대의 양심이 빛을 잃은 꼴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요. 사실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선 새로 출발하는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네, 보수층의 이런 따가운 시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자, 최석호 기자.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안 돼서 본인이 내놓은 첫 정책이었죠.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다시 부메랑이 돼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렇죠. 인천공항공사를 찾아서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장도 나서서 1만 명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1000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어떤 촉매제가 됐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서울대 비학생조교 150여 명이 고용보장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결의를 했는데요. 대학노조 서울대 지부 측은 고용보장을 약속한 서울대 측과 5개월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러면서 파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바뀌고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만큼 비정규직들의 움직임이 격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계도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서울대 비학생조교 측은 법인 직원의 8급의 80% 임금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받던 연봉보다 1,000만 원 정도가 더 낮아진다. 이것은 서울대 측의 아주 그냥 편파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서울대 비학생 조교 노조뿐만이 아니라 지금 집배원 노조, 간호조무사 노조 등도 정규직화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파업 등을 좀 결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임기 중에 공공분야 비정규직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이렇게 계속 한꺼번에 도출될 경우에는 문제가 좀 커질 것도 같고 네, 또 비용 문제 등 부수 예산 문제까지 좀 지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약속했던 공항공사 노조의 정규직 전환도 사실상 그렇게 바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공항공사에서 TF를 만들어서 그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바로 지금 정규직과 똑같은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뭐 비용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높은 경쟁률로 그 경쟁률 공채를 뚫고 들어온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이 심할 거다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정도, 중규직이라고 해서 이제 정규직의 특별 부서를 신설해서 이제 그 비정규직들을 다시 별도 채용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신규 채용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의지를 갖고 끝까지 챙겨야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상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하는 문제여서 당장 뭐 바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사사건건 다 챙겨서 완성을 해야 이게 첫 사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점진적으로 번져야 사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정책 공약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책 공약들을 뒷받침해줘야 될 당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청 관계가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는 않는데 자, 최석호 기자,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대적인 당 인사를 발표했어요.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승리한 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반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안규백 사무총장이죠. 선대위에서 총무본부장까지 역임을 하면서 대선에서 일단 뭐 승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규백 사무총장을 갑자기 경질을 하고 이춘석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앉혔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선 승리를 이끈 것을 격려는 하고 잘했다고는 못할 망정 어떻게 경질을 할 수 있느냐, 말이 되냐, 이러한 당내 시각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이제 추미애 대표가 지금 청와대와 인선추진위원회를 지금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반대하자 교체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교체를 한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저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안규백 사무총장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별말 없이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 당직자 인선 개편을 두고 갈등설이 나오자 직접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표정들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대내외적으로 갈등 봉합을 하겠다는 건데 선거 기간 동안 고생해온 당직자들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오늘의 최고의 장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지난 1월과 3월 당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었고 최종 의결되었던 바입니다. 이를 두고 인사추천 문제와 관련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중앙위 결의문을 통해 든든한 대통령, 든든한 집권당의 모토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내게 될 것이라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 당원 공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가 이상해서 사실은 당직의 최우두머리로서 저와 호흡을 잘 맞췄고 또 경질이다 이런 단어가 나와서 제가 사실은 승리를 기록한 이 최전방 사령관으로 그냥 기록에 남기십시오. 자, 추미애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저렇게 지금 경질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모습인데 경질입니까? 경질이 아닙니까? 저 안규백 전 사무총장의 표정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표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규백 전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임은 무슨 사임이냐? 관두라고 하니까 그만두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지도부도 자연스럽지는 않다.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경질할 수 있냐. 이렇게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지금은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안규백 전 사무총장이죠. 오늘부로 전 사무총장이 됐는데 추미애 대표가 지금 손을 꼭 잡고 있지만 얼굴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또 추미애 대표가 얘기할 때 앉아있는 자세도 등을 기댄 채로 좀 얼굴이 굉장히 기분 표정이 안 좋다. 네, 기분이 안 좋다. 이걸 좀 티내고 있는 듯한 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일부러 저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나는 기분이 나쁘다. 지금 언론사들이 다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다 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까지 인상을 구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런 것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지금 굳이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도 인사추천위원회도 그렇고 자신이 당대표로서 어떤 당청 관계를 위해서 좀 손발을 맞추고 자신의 좀 위치, 입지를 더 다져야 하는 입장인데 당 지도부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할 경우에 자신이 어떤 해나가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자신과 좀 더 손발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다시 김민석 전 의원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길 때도 굉장히 추미애 대표가 챙겼고 그다음에 정무수석 자리도 굉장히 만들어서 보내려고 했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김민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질까지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선거 기간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저희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의혹들을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이 인터뷰 내용을 갖고 다시 공세에 나섰습니다. 발단이 된 문준용 씨의 말들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힘들었는데 어쨌든 아들이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응원하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좀 전략적인 얘기였죠. 그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제가 직접 대응을 하면 이게 네거티브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계속 일관된 선거 캠프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문준용 씨의 저 발언, 캠프의 전략이었다. 내가 해명하지 않는 게 이게 왜 다른 정당에서 이 말에 꼬투리 잡고 나서는 건가요? 일단은 뭐 대선 기간 내내 문준용 씨가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 저희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한 건데요. 국민의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 되니까 언론 플레이하는 것 아니냐 결국에. 그리고 또한 두 가지 요게 좀 중요한데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당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문준용 씨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진작 밝혔어야 할 입사 원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게 없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적극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시험대에 오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가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맞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버금가는 신형 미사일을 발사해서 성공시킨 것인데요. 방금 전
북한은 보란 듯이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방금 전 3시 30분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영상입니다. 오늘 어저께 발사한 거죠? 어제 새벽 4시 48분경에 발사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그렇게 보란 듯이 영상으로 공개한 건데요. 네네. 이현수 기자, 저 미사일 왜 위협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저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북한에서 처음으로 미사일명을 밝힌 것도 처음인데 화성 12호라고 불리는 지대지 중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지금 사실상 화면에서도 꽤 높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성능이 ICBM을 필적할 정도로 이번에 성능이 인정된 겁니다.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위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최대 고도가 2,000km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북한이 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네. 밝힌 게 저 미사일이 지금 높이 올라간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2,111.5km까지 네. 치솟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기권을 뚫은 것뿐만 아니라 2,000km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북한이 쏜 미사일 중에. 처음이기도 하고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북한이 사실 구두로만 협박성으로 해왔던 이야기들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거여서 뭐 ICBM에 필적한다고 하니 사실상 상당히 뭐 주변국에서도 긴장을 한 모양새입니다. 자, 저 미사일이 지금 이현수 기자 설명하는데 네. 미국까지 타격할 수 네, 있다는데 저게 높이 쏘아 올려서 그렇지 35도에서 40도 각도로 쏘면 그렇죠. 거리가 달라지는 6,000km 거죠. 이상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 알래스카까지 직접 타격이 그렇죠. 가능하다는 건데 저기서 2,000km만 더하면 미국 서부 지역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될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확실히 새벽에 발사를 하고 특히 대미 협상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뭐 지금 미국도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새 대통령이 들어선 가운데 사실상 이 대미 협상용으로 그 새벽에 그리고 문 대통령 취임한 지 사실 나흘 만에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게다가 신형 미사일의 성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이 함께 공개한 미사일 사진들도 보이는데 저 미사일 근데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열병식 때도 네. 공개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공개한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게 기존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동 발사대라고 하죠. 지금 아까 발사될 때 화면을 보면 사실 정확히 어디에서 쏘는지 정확하게 보이진 자, 않지만 저게 얼마 전에 있었던 열병식 네, 때 공개했던 그 미사일인데 좀 전에 노란색 띠로만 네, 바뀌었지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이제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했고 실제로 그 발사 현장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발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존의 장치를 떠나서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발사가 가능해서 이게 기존의 그 준비 과정 없이도 즉각적으로 그런 발사가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근데 네. 저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부터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왔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부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왔는데 북한이 저런 어마무시한 미사일까지 공개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제 생각은 좀 이런데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내세운 건 선 태도 변화 후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발의 움직임을 보일수록 더 대화는 멀어진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임종석 비서실장은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4강 특사를 이용해서 외교적으로 일단은 우리 편을 좀 더 우리의 의사를 좀 더 확고히 다져놓은 다음에 이런 대화로 이끌어내는 정책을 좀 더 사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면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기조와는 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드럽지 못한 당청 관계 그리고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첫 번째 과제, 국내 정책의 과제는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겠죠. 이 총리 후보자도 정부 청사에 출근을 하며 업무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오늘 강병규 기자가 그 출근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서울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부터 이곳에 출근을 했는데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9시, 밝은 표정으로 출근한 이 후보자 곁으로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공부할 게 참 많으니까요. 차분히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부터는 정책 현안들에 대한 분야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책임 총리제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는데요. 의전 총리, 방탄 총리 같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좀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접 밝힌 장관 후보자의 기준은 뭘까요? 뭐 균형이랄까 또는 개별적으로 좀 더 나은 분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 등등이 관찰 대상이겠죠.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청문 절차 기간은 20일, 국회도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서 가져갔으니 인사청문 특위는 민주당 몫이라는 여당 내부의 주장.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검증 차원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자리는 여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첫 관문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늘 그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거쳐서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날짜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문위원장은 사실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3선의 비문 의원이고요. 특히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성남시장의 캠프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위원 구성을 보면 의석수에 맞춰서 더불어민주당 5명, 한국당 5명, 그리고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입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협치가 제대로 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았어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부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 내용부터 한번 전해 주시죠. 예. 지난 11일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찾았을 때는 추미애 대표가 병원행을 하면서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병헌 정무수석은 오늘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청와대에서 취재를 했는데 전병헌 수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가장 먼저 내게 축하 전화를 해왔다. 그리고 당장 오늘이라도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루 지난 날 오늘 찾아가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병헌, 3선 출신의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서 어떠한 당청 관계의 원활성을 좀 더 갖고 보려는 청와대의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자, 오늘 그 추미애 대표랑 정병헌 정무수석이랑 만났던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가장 먼저 이제 축하 전화를 걸었다는 추미애 대표의 만남이 화기애애했는데요. 우선 그 영상부터 보시죠. 제가 갖고 있는 이 의자가 우리 민주당 대표실의 많은 의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의자인데 그 자리에 함께 됐네요. 어제 가장 먼저 전화를 하셔서 축하와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당청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또 5당 협치에 많은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병헌 정무수석 오늘 추미애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들도 연이어서 만났고요.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전병헌 정무수석이 게이머들 사이에선 갓병헌으로 불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10대라면 다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e스포츠 협회장 당시에 게임
그 캐릭터들의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프라인 대통령, 그리고 전병헌 의원은 정무수석은 온라인 대통령,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게이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게임 캐릭터를 네. 직접 분장하고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워크래프트라든지 뭐 최신 당시에 게임 리그가 활성화되던 시기에 나온 그런 게임 캐릭터들을 흉내낸 것으로